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미수자 제11주차 1차 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대 송대 미술 중에서 이제 회화 두 번째 편을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와 3차 시에서는 요대 미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5대 북송 연간에 이제 산수화를 중심으로 해서 산수화와 화주화를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북송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남송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산수화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물화, 그 다음에 이제 5대에서 이제 남송 연간까지의 인물화, 특히 도석 인물화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 불교 관계, 선종 인물화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고분격화를 이제 두 군데 정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 시간에 처음 시작은 송나라 휘종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송나라 휘종,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송나라 휘종이에요. 이건 이제 그 송대의 황제들하고요. 황후들의 초상화는 현재 대만의 고궁박물원에 전부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지금 왼쪽에 있는 이 휘종의 초상화도 대만 고궁박물관에 있고요. 송나라 때 그려졌을 거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제 초상이 남아 있는 거죠. 송나라 휘종은 이제 1100년부터 1125년까지 25년간 재위를 했고요. 특히 이 사람의 치세 말기인 선화연간이라고 하면은 휘종의 선화연간이라고 하면은 1119년에서 그 다음에 1125년까지인데요. 이때까지 요 선화연간이 이제 휘종 치세 말기에 이제 가장 그 문예 부흥기라고 얘기를 할 만큼 대대적인 문예 부흥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 사람은 정말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음악도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인이자 음악가이자 화가로 알려져 있고요. 글씨도 엄청나게 잘 써서 이 휘종이 쓰는 서체를 수금체라고 부르는데요. 휘종 글씨 워낙 특이해서 그냥 금방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글씨체가 휘종이 직접 쓴 글씨예요. 휘종이 직접 글씨인데 이렇게 뾰족하고 가늘고 뾰족해가지고 되게 세련되게 쓰는 독특한 필치가 있어요. 그래서 휘종의 필치를 수금체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은 휘종이 직접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 도구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휘종이 직접 그린 그림은 여러 개가 남아 있어요. 휘종이 했던 이제 큰일 중에 하나는 음악에서는 이 대성아악을 처음으로 창시해서 이 황실에서 이제 어릴 때 연주되는 이 악이 이때부터 이제 정비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 음악 쪽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도하 박사원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선화전이라고 하는 휘종 때 이제 그 황궁에 선화전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이 선화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개 이제 그림들이라든지 뭐 청동기라든지 이런 걸 워낙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모은 수집품들 옛날 물건들 되게 좋아 그림도 굉장히 좋아해서 수집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직접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글씨도 쓰고 그 다음에 뭐 글도 쓰고 글도 짓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문예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교적으로는 이 사람은 도교하고 불교 중에서 불교보다는 도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 휘종연간의 선화연간에는 말년에 그 도불융합을 하라고 불교를 없애는 건 아닌데 불교와 도교의 사관을 합치는 그런 정책을 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북송 말기에 휘종이 펼쳤던 일종의 도불융합 정책 같은 것들이 사실은 불교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불교의 고유성을 많이 훼손하고 도교에 습합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던 정책 중에 하나라서 회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불교를 회방했다 해서 회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회불 정책을 좀 많이 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종교보다는 도교 쪽이 좀 더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으로는 유교를 워낙 숭앙을 하면서 유교의 예치, 문치, 예치 뭐 이런 거를 강조했던 사람이긴 한데요. 뭐 나중에 이제 전해지는 말로는 원나라 때 원나라의 이제
쿠빌라이 칸이 내려와서 북경에서 휘종의 글씨와 그림을 보면서 어머 이렇게 황제가 훌륭하게 그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썼다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휘종은 뭐든지 다 잘했는데 딱 하나만 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뭘 하나를 딱 못했냐 하면 치세를 잘 못해서 나라를 결국 망하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황제가 됐으면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황제면서 이렇게 너무 예술에 많이 빠져 있어서 예술 쪽에서 얘기를 할 때는 이 휘종연간이 가장 예술이 부흥한 시기고, 그다음에 후원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뭐든지 다 집대성이 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긴 하지만, 결국 이 휘종 치세 말기는 이 당시에 이 선화연간 말년에 해당하는 1124년에 선화연간이 1125년까지잖아요. 1125년까지인데 1124년에 금나라가 요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요나라가 패해서 그 서쪽으로 도망가서 서요를 건국을 하고요. 요나라의 모든 땅을 금나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124년에 이제 요나라를 갖다가 물리친 금나라는 1125년부터 역시 이제 북송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송으로 쳐들어와서 1127년에 결국은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1127년에 정강의 변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금나라가 이제 결국 송나라의 수도 개봉을 점령을 하고 황제를 다 끌고, 황제와 황실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올라가는, 금나라로 이제 다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휘종연간 말년인 1124년에 이제 금나라가 요나라한테 이기면서 상경이 이제 수도를 정하고 금이 이제 흥기를 하면서요. 이 휘종은 1124년에 이제 그런 걸 알고 금나라가 쳐들어오고 뭐 자기는 이제 이 문예 활동을 즐기기에 너무 바빠서 이제 그냥 태자한테 양위를 선양을 합니다. 그래서 흠종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이, 흠종이 이제 1125년에 제위에 올라서 자기는 선왕이 되거든요. 선왕이 돼서 이제 맨날 이제 즐기면서 사는데, 112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26년, 7년 계속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결국 1127년에는 완전히 여기가 송이 개봉이 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흠종하고 그다음에 선왕이었던 휘종과 그의 부인들, 가족들 모두 다 어디로 끌려가게 되면 금나라의 수도 상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휘종은 이제 거기 살다가 1135년에 이제 죽게 되죠. 금나라 쪽에서 죽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휘종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게 돌아왔다고도 하고, 돌아와서 뭐 이제 강남 지역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도 있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좀 논란이 많은데, 여하튼 이 흠종과 휘종이라고 한 사람 다 금나라에 의해서 1127년 정강의 난에 의해서 금나라로 끌려가고 북송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송의 멸망이 1127년이고, 이때 이제 아주 먼 단계에 있었던 고종은 이제 여하튼 뭐 왕이 계승권도 없던 아주 먼 황족이었는데, 어디로 도망가냐면 항주로 도망을 가서 항주에서 이제 즉위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소문은 둘이 다 죽었다는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고종을 왕위에 앉히죠. 그래서 이제 항주에서 남송을 새로 건국을 하고 이제 항주의 남송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휘종과 흠종은 죽지 않고 계속 금나라에서 언제까지 1130년대까지 살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흠종과 휘종이 다 금나라에 끌려가긴 했지만, 여하튼 남송은 다시 1127년에 건국을 해서 이제 있는데요. 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펼쳐지는 정책들은 휘종의 정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많아지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휘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림, 특히 화조화를 굉장히 잘 그렸다 그러고요. 지금 보다시피 이게 지금 대관, 정해, 어필이라고 써있죠. 황제가 썼으니까 어필천 이렇게 써놨는데, 황제가 직접 쓴 글씨와 그다음에 이제 그림들을 이제 많이 남겨서 화조화를 굉장히 잘 그렸고 즐겨도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글씨는 이 수금체라고 하는 이 휘종의 글씨체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글씨체고요. 휘종의 그림들은 아주 이 사람이 섬세하고 꼼꼼했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림들도 보면 아주 섬세하고 곱고 꼼꼼해서 그림으로 보면 사실 휘종연간의 그림들이나 글씨들은 정말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술적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수작들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휘종연간에 행해진 여러 가지 그 사업 중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선화연간에 자기가 가진 수집품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아서 모두 다 정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선화화보하고요. 선화서보라고 해서 좀 이따 보실 텐데 선화화보, 선화서보 해가지고 자기 수집한 글씨와 그림의 목록집을 다 만들어서 현재 그 목록집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동기 같은 경우에도 목록집을 만들어서 선화박고도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송대부터 옛날 글씨와 옛날 청동기를 모으는 골동 수집의 그 취미, 골동 수집의 취미라고 하는 게 휘종연간의 휘종이 이제 즐겨하면서 휘종연간 아래에 있었던 모든 문인들이 즐겨하면서 이 골동 취미가 상당히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골동 취미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 것들을 수집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날 것들은 뭐 상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춘추전국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대까지 이르는 옛날 것들을 다 모으는 골동 취미라고 하는 것과 골동 취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모으면 그 다음에 그걸 품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류를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근대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수집하고 분류하는 그런 그 목록집들을 갖다가 분류 체계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목록집을 잡고 그 목록집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목록집 편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두 점의 그림은 모두 휘종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를 썼다고 알려진 진작입니다.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서학도라고 불리는 그림이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이 오색앵무도라고 하는데요. 서학도는 현재 중국의 윤영석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오색앵무도는 미국 보스턴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서학도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정화임진하고 연대가 나와서요. 1112년 네, 이제 그려진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그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가 이제 직접 그 글을 쓴 내용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는 먼저 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나중에 나오는 걸로 나오는데요. 이 두 개는 다 이제 상서라고 왕실의 상서, 황실의 상서라고 하는 좀 그 신비로운 뭐 이런 색채들하고 관련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상서를 기념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좀 도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서학도라고 하는 것은 지붕 위에 그 학이 20마리가 있는 날아오르는 그런 장면을 그렸는데요. 여기 자서에 보면 그 정화임진년에 문득 이제 하늘을 그러니까 여기 상서로운 기운이 있어서 하늘을 갖다가 저녁에 봤더니 그 새가 군학이 날라와서 춤을 추듯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거로 보인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그 상황을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됐느냐 하는 상황을 이제 그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그 지붕은 어디냐 하면 그 당시 수도 그 별량이라고 하는 게 수도인데요. 별량에 이제 그 어디냐? 별량에 이제 그 선덕문이라고 하는 문 위에서 그 왕실의 문 근처에서 이제 봤다고 하고요. 실제로 이 선덕문이 그 당시에 뭐 중수를 했나 뭐 이제 그러는데 그 중수한 거를 기념해서 그 건물이 다 완공이 될 때 이제 이 하늘에서 이제 학이 20마리가 나와서 군학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상스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이걸 기록을 하고 그림으로 남긴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거는 자 여기 앞에 여기까지는요 그 그림이 그려진 그 배경에 대해서 직접 썼고요. 요거는 자기가 그걸 보고 쓴 시를 여기다 또 썼어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는 어제 어화 그러니까 직접 그 만들고 직접 그리고 그다음 병서 더불어서 쓴다라고 해서 어제 어화 병서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쓰고 했다고 하고 이제 사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같은 사인 보이고 있죠. 글씨체도 역시 아까 수금체라고 하는 휘종의 글씨체로 쓰여져 있어서 휘종의 자서와 자시가 남아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군학
무리를 지어서 나오는 때를 지어서 나오는 학의 상서로움을 갖다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왕실의 복덕을 기원한,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렸다고 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이제 왕실에서 그려진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한동안 모르다가 아마 북방 쪽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청나라의 황실에서 이제 수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요령성박물관으로 이제 전해진 그런 유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오색 앵무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역시 두 종류로 나누어서요. 여기 이제 오색 앵무가 영표로부터 와서 그걸 갖다가 궁성 내에서 그림을 기르게 됐는데, 이게 아주 앵무가 이쁘고 아름답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썼어요. 여기 말하는 영표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으로 치면 옛날 영동 지역, 아니 영남 지역이라고 하는 데고요. 현재로 치면 광동성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오색 앵무라고 하는 거는 여기 그려진 이 새가 오색 앵무인데, 이 오색 앵무는 자기 몸 하나에 5가지의 색이 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5가지 색이 있는 거잖아요. 5가지 색은 청색, 황색, 백색, 적색, 흑색, 이렇게 5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5가지는 오방색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오방색 모두 다 갖고 있어서 이것도 역시 상서로움이나 길조로 알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상서로운 새를 갖다가 영표에서 바쳐서 황실에서 기르게 됐는데, 세장에 가둬서 기르니까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할 만하다. 그래서 이제 황실에서 이제 날라 올라가는 모습에 이제 살구꽃이 같이 피어서, 역시 살구꽃도 살구꽃과 앵무 이 2가지가 다 상서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봄에 번성한 살구나무꽃 위에 이제 꽃이 피어서 그 위에 날아오는 모습이 아주 우아하니 그걸 이제 보면서 즐긴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밖에 못 보는 진실로 하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뭐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앵무를 키우게 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고, 여기 보면 이제 감정이 이제 앵무를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여기에 이제 시를 하나 썼다. 이 시를 갖다 여기에 붙인다. 이 시를 여기 한다 해가지고,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 요거는 자기가 지은 시예요. 또 그래서 시가 또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는 이제 천산 건고 차이금, 하늘이 낳은 건괴 언덕에 이 기이한 새가 하출의 공구 중심, 어찌 구석에 와서 구중 깊은 곳에 이바지하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로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에 여기도 어제 병이 나와서 본인이 이제 직접 썼다는 얘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그림을 그리게 된 연유, 여기 똑같은 구조가 나오죠. 그림이 된 연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시,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사인,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된 발문이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어서, 그림 하나만 보는 거하고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냥 보면은 그냥 예쁜 꽃과 새 정도로 보이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광동성에서부터 올라온 상서로운 새를 갖다가 궁중에서 봄에 또 역시 상서로운 살구꽃을 갖다가 같이 이제 어울려서 황실의 평화로움과 상서로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기쁨,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썼는데, 이게 이제 1112년 정도 보고, 이건 이제 그러니까 한참 휘종이 치세가 시작될 때, 이렇게 이제 전성기에 올라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기에 그려진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휘종의 그림 사실 인제 뭐 여기 논란이 많긴 해요. 그림 진짜 직접 그 휘종이 그렸느냐 아니면 당시에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리고 휘종이 인제 거기다 글씨만 썼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글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거 완전히 휘종 글씨체고요. 휘종 글씨체는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기 힘들 정도로 워낙 독특해 가지고 딱 보면 진짜 한 번 보고 나면 '아 저거 휘종 글씨구나.' 하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주 가늘고 비수가 확실하게 있으면서 독특한 글씨체를 쓰고 있죠. 이게 인제 비수 아니 수금체라고 하는 글씨체니까 이게 바로 인제 시와 서와 아까 그 왜 문인화라는 거 북송 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 문인화의 정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가 있고 글씨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림이 같이 있는 이런 그림들이 인제 문인들 사이에서 황제가 이런 걸 즐겼으니 다른 사람들도 뭐 엄청나게 즐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런 시서화를 문인들이 즐겨서 상류층의 모든 인사들이 다 이 시서화를 못하면은 이렇게 그 교양인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시대가 돼서 문인으로 출세를 하려면 당연히 시서화를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시서화를 너무 즐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국력이 약해지면서 금나라에 의해서 그 송은 멸망하게 되죠. 아까 송나라 황제 휘종이 했던 업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 송나라 황실과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수집했던 글씨와 그림과 청동기들의 목록집을 만들었다 그랬는데요. 그 글씨를 모은 목록집은 선화서보라고 하고요. 그림을 모은 목록집은 선화화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선화서보와 선화화보는 편찬자가 누군지 다 확실하진 않지만 1120년경에 편찬이 완료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처음에 편찬이 된 건 물론 그냥 글씨로 편찬이 됐을 텐데 이것들이 인제 그 남송연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보는 것처럼 목판본으로 인쇄가 돼서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판본은 청나라 때 판본이긴 합니다. 청나라 때 판본이긴 한데요. 내용은 뭐 계속 비슷하니까 이 선화화보의 경우에는 이 지금 흠정사고전서 이거는 역시 그 송나라 휘종뿐만 아니라 역대 중국 황제 중에서 나중에 청나라 때 보시면은 청나라 때도 인제 황제들이 인제 이런 걸 많이 모아서 인제 목록집 이런 걸 내는데 이 인제 흠정사고전서라고 하는 것도 역시 청나라 때 만들어진 그런 목록책 그러니까 전체 책을 다 모아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고전서에 남아 있는 게 인제 지금 우리들이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선화화보의 맨 처음 1권을 인제 보시고 있습니다. 이 선화화보에 보시면 인제 예술류의 1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맨 처음에 선화화보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제요 나오는 거는 청나라 때 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책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나중에 가면은 인제 목록별로 인제 쭉 그 선화화보의 내용들이 인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자서에 먼저 보시면 어 여기 선화화보 20권으로 돼 있는 책을 갖다가 여기 인제 다시 만들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게 선화경자년에 편찬이 됐었고 그다음에 인제 어제가 붙은 서가 있는 것이 있어서 먼저 그걸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에 이런 건 소재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것은 모두 231명의 화가와의 도합 그 6,396축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6,396 점의 그림을 갖다가 모아서 나누었어요. 어떻게? 이 신문 10개로 나누었는데 10종으로 나눴다라고 나오죠. 맨 처음에 1번은 도석, 2번은 인물, 그다음에 3번은 궁실, 4번은 그 번족, 5번은 용어, 6번은 산수, 7번은 조수, 그다음에 8번은 화목, 9번은 묵죽, 10번은 소과 해가지고 10개로 나눴어요. 도석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도석 인물화를 말하는 건데 특히 이제 불교하고 도교 관련한 인물이나 그림, 경전 뭐 이런 얘기들이고요. 인물화는 그냥 순수한 사람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궁실, 건축물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번족, 그 다른 풍속이나 뭐 이런 거 그렸다 보시면 되고요. 용과 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용하고 물고기. 그다음에 이제 산수도 산수화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수, 이거 조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화조화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보통 이 조수에 들어가는 거고 화목이라고 하면은 화조화 중에서도 새가 없는 것들 그 이제 그
뭐지, 그 꽃하고 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묵죽. 예, 묵죽은 이제 소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 사군자의 하나로 많이 들어가는데 묵죽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과, 이거는 그 야채와 과일을 말하는데 주로 과일 야채 그림이 되게 많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시 화조화로 우리가 다 분류를 하는 것들이 지금 몇 개로 나누어져서 10개의 그 종목으로 나누어서 이제 6천여 점이 되는 그림들을 갖다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한 목록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집은 당시 그 선화연간에 이 황실에서 모았던 모든 그림들을 갖다 정리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그림들은요, 현재 나중에 이제 뭐 금나라 황실로 전해가는 것도 있고요. 남성 황실 가져가는 것도 있고, 다시 이것이 이제 원나라 때 다시 합쳐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때 대대적으로 이것들을 다시 다 모아가지고요. 청나라 황실 수장품의 근간이 바로 선화화보에 있는 목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또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그 고궁박물원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이 선화화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 때 수집품들 걸륭년간에 이제 주로 많이 수집을 하는데, 그것들이 이제 그 그대로 그 청동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그림도 그렇고 상당량들이 다 어디에 가 있냐면 대만과 북경의 고궁박물관에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들은 대만 고궁에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에 보실 청동기 목록집도 역시 이제 그 나중에 청대에 수집이 된 그 황궁의 그 중국 황실 소장 그 청동기 목록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요. 물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에 그 진작 여부 같은 거 얘기를 할 때는 송대 확실기 진작이 있었는가 할 때는 항상 이 선화화보라는 책을 먼저 찾아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선화화보는 번역본이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가 좀 돼 있어서 단행본으로 나온 책들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는데, 선화화보에는 그림은 없어요. 선화화보 자체에는 그림이 남아있지 않고요. 다시 이제 청동기 목록집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청동기 목록집이 선화박고도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명칭이고요. 선화박고도라는 이름이나 박고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러져요. 여기 박고도라는 이름으로 인용이 되면은 다 이 선화박고도록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책입니다. 줄여서 말할 때도 있고. 편차는 1117년에 1107년에 시작해서 1123년에 아마 박고도의 완성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박고도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의 목록집인데요. 전부 이 황실에 소장이 되어 있던 청동기 839점을 갖다가 나누어 가지고 여러 개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30권 정도의 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책이 30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판본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고요. 여긴 역시 제1 권제 1을 이제 보고 있고, 청나라 때 이건 명나라 판본이에요. 명나라 때 판본을 보시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정일 해가지고 시대별로 분류되어 있어요. 상나라 때, 그 다음에 뭐 부울정, 구부정, 뭐 자정,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름별로 돼 있고요. 여기 보면 상부울정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상부울정 하면은 제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면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명문이 만약에 있으면 탁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독해 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왜냐하면 이제 이 모든 중국 책들은 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넘기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높이가 5촌 7분 이다. 그리고 귀는 높이가 1촌 1분이다 해가지고 왜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특징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쭉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게 또 들어가고 또 해가지고 839점을 이렇게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도설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도설과 그 다음에 도설의 설명과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명문의 탁본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에 일부 작품들은 대만 고궁박물관에 남아있는 예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대한 연구도 좀 진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시면 여기 이제 그 29권, 30권 가면 거울 같은 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거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해조, 포도, 감이라고 돼 있어요. 4. 그래서 이건 한나라 때 해조, 포도, 감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이거는 우리는 지금 다 당나라 거울이라고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해수포도감 해가지고 같은 형식인데 이게 팔릉형으로 돼 있는 거는 당으로 분류를 하고 원형으로 돼 있는 건 한으로 분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사람들 이 송나라 때 12세기의 눈으로 편찬이 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그 당시에 거 한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당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이 청동기나 기물 같은 거 연구를 할 때는 이 박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일본 사람들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 이 자체가 가진 한계가 되게 많아요. 고고학적 발굴 기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이 오로지 그 휘종의 감시관과 휘종 밑에 있었던 문인들의 감시관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박고도의 편찬 분류를 그대로 따를 수 없거나 기형 이름도 틀린 경우가 좀 많다는 게 확인이 되고는 있는데요. 여하튼 청동기 연구를 할 때는 언제나 이 박고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이 박고도 같은 책은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휘종연간에 그 만들어진 청동기 목록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휘종연간에 이렇게 문예가 부흥이 되고 그다음 문화가 발달을 하고 시서화를 즐기는 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게 뭐 시와 서와 그림에 대한 그 인식들, 특히 상류층의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지만 결국 금나라에 의해서 망하면서 이게 남송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죠. 이게 남송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남송대 미술은 문인화와 뭐 역시 계속 그 화원 화가들의 그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남송대 화풍은 북송대하고는 상당히 많이 바뀌게 돼서요. 다음으로 보실 그림들은 그 남송대 화원 화가의 그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2당의 만학 송풍도 왼쪽에 있는 건 대만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1124년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2당의 유일한 진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1127년에 남송으로 같이 도망을 가서 남송화원에서 첫 번째 대조를 지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북송화원의 마지막 대조를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송과 북송에서 모두 다 그 지냈던 사람인데 지금 이 그림은 아직 1127년 전이기 때문에 그 북송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북송 때 그려진 그림이고 여기 보시면 요 왼쪽에 봉우리가 있는데 요 봉우리 안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황송, 선화, 갑진 해가지고 연대, 제작 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이 그렸다라고 하는 자기 사인도 그림 안에 숨어 있는데요. 그림 굉장히 큽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그 기본적으로는 그 거비파 산수를 지금 이어서 그리고 있고요. 특이한 것은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붓을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이렇게 왜 이상한 이 텍스처 나는 이런 느낌들 있죠.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는 이런 그림들이 뭐냐 하면은요. 부벽준이라고 하는 준법이에요. 부벽준. 이 부벽준이라고 하는 준법은 이 이당이 특별히 창안을 해서 아주 즐겨 그렸던 그림이고요. 이당의 이 부벽준은 좀 아직은 작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 보는 이러한 표현들이 이제 부벽준으로 그려지는 건데, 부벽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도끼로 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생각하면 되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갖다가 도끼를 이렇게 쾅 쳐가지고 찍어내면은 이렇게 찍어낸 흔적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붓질을 한다고 해서 부벽준이라고 부르는 그림인데요. 이거는 이당이 이제 창안을 하기 시작을 해서 이당의 제자들인 남송대 화원 화가들은 다 이 부벽준으로 그림을 많이 그립니다. 이당은 좀 잘게 이렇게 부벽준을 쳐서 이걸 소부벽준이라고 하고요. 대부벽준이나 이런 거는 조금 이따 보실 하규 같은 사람의 그림에서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 당의 이제 제자이면서 남송대 원체화가로 알려진, 그러니까 도화서의 화원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제일 유명한 마원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게 될 다음 그림 하규라는 사람의 그림을 보게 될 텐데요. 남송대의 그림들은 높은 산들이 사라집니다. 거기가 이제 물이 많고 풍부한 지역이잖아요. 항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이 많고 이렇게 언제나 수변한 그림을 그릴 때 있기 때문에 높은 산이 없이 이렇게 물가의 전경을 굉장히 많이 그리는 게 특징이에요. 남송대에는. 그래서 남송의 도화서 화가들이 많이 그린 그림들, 도화서 화가들의 화풍이다 해서 남송 원체 화풍이라고 부르는 그림들이 이제 대표적인 작가들이 마원과 하규인데 두 사람 다 이제 이당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남송 원체 화풍은요, 제일 유명한 사람 두 명이 그 마원과 하규이기 때문에
이 남성 원체풍을 다른 말로 마하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마원의 마자와 하규의 하자를 따라서 마하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마하파 그림들은 언제나 뭐가 중심이 되냐면 부벽준이 나와요. 부벽준이 나오고요. 이당의 영향을 받은 부벽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구도를 보면은 보통 한쪽 절반이 거의 다 이렇게 물처럼 이렇게 넓은 구도를 갖게 되는데, 이런 그 한쪽에 경목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높은 산이 없이 물가 전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넓은 저것들을 표현하는 그 물가의 전경들을 넓게 표현하는, 그래서 가로로 긴 두루마기를 주로 많이 그리는 게 이제 남송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요런 표현들이 부벽준이에요. 요런 것들이 부벽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그 꺾어진 나무 뿌리 이런 것도 역시 그 남송대 그림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이건 제목이 산경 춘행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써 있는 글씨는 송나라의 영종, 남송대 이제 황제인 영종이 이제 직접 쓴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종은 1195년에서 1224년까지 그 남송 말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13세기 초반까지 이제 활동을 했었던 황제거든요. 요때 이제 있었던 황제라 남송 황제가 제시를 남긴 유명한 산경 춘행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역시 이제 어디 남아 있냐면 대만 고궁박물관에 소장이 돼 있죠. 네, 지금 보시는 이 길다란 그림이 계산청원도라고 하는 거의 전체인데요. 역시 하규 마하파 이당의 제자가 마원의 제자가 하규 이렇게 내려오는 이 마하파 계통의 이제 13세기 전반의 유명한 화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 역시 부벽준에 굉장히 능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로로 긴 그림을 이쪽에서부터 그렸고 중간에 이만큼씩 비어 있는 그 구조들이 보이죠. 세부를 이제 보시면 세부도 역시 보면 이렇게 해서 넓은 경물들, 이렇게 넓은 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 같은 거의 세부인데, 여기 나오는 이런 느낌들이 다 부벽준 처리를 해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벽준이 굉장히 아까 본 이 계산청원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은 이 송대 그림들은 워낙 크고 송대 그림도 그렇고 이제 중국 그림들이 보면은 두루마리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200m까지 200cm가 넘는 2m가 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그림을 자세히 보려면은 이렇게 세부를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여기서 전체 길이가 이렇게 길다고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일부 중에 보면 이렇게 부벽준 표리에 그다음에 이제 절벽에 그다음에 이제 넓은 그 물가 전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남송대의 그림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남송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금 그림은 조백구라고 하는 황실 사람이 그렸는데요. 송나라 황실은 다 조씨죠. 아까 보셨던 그 송나라 휘종은 이름이 조길이에요. 조길. 그래서 조길이라고도 나오는데 황제가 다 본명을 쓰는 게 나중에 휘종이라고 하는 휘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조길 같은 사람도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남송연간에도 황실 사람들이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1160년 남송 초기에 이제 활동을 했던 그 황실의 이제 화가들 중에 조백구하고 조백숙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는데 둘 다 황실의 종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르게 청록산수화를 화원화가들하고 좀 다르게 청록산수화를 다시 부활을 시켜서 청록산수를 많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계산추색도의 역시 세부를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대나 당말 오대풍에 가까운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송대 산수화를 이제 봤고요. 마하파하고 이제 청록산수의 부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요대와 금대의 산수화는 다음 시간 제 2차 시에서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5대에서 북송 남송 연간에 이제 선종화 나오는 얘기를 잠깐 할 건데요. 인물화하고 선종화요. 네, 지금부터 이제 보시는 것이 인물화, 특히 이제 불교 계통의 도석 인물화라고 부르는 그림들이 이런 그림들인데, 이 도석 인물화, 특히 선종화라고 하는 거는 이 선종화는
당나라 이제 한 8세기 정도부터 유행을 하기 위한 선종, 중국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발전한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의 그 화가들이 주로 많이 그린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한도 같은 그림들을 많이 그리는데요. 이 관유라는 사람이나 다음에 볼 석각이나 다 이제 그 5대 시기부터 활동을 했던 5대 시기에 이제 10세기 정도에 이제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당말 5대 시기에 활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 승려를 겸한 사람들이 많고요. 이 선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7세기 후반에 이제 원래는 이제 달마대사부터 시작을 해요. 1조가 달마.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나중에 1조, 2조, 3조 해가지고 5조, 6조가 중요한데 5조에 이제 홍인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의발을 갖다가 누구한테 주냐 하면 6조의 해능한테 줘요. 근데 이 해능이 어디 가서 활동을 하냐 하면 광동성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남쪽에서 활동을 하고요. 이 홍인의 제자가 2명인데 6조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 하나가 신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수에 의해서 발전을 하는 게 북종선이고요. 해능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남종선이라 홍인은 실제 홍인의 가장 수제자가 신수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능은 글씨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늦게 들어온 어린 제자인데 자기의 뜻은 제일 그 해능이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의발, 옷하고 가사하고 그다음에 그 바루를 갖다 해능한테 전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수는 그 수제자로 알려져 있긴 하는데 실제로는 의발을 못 받았다고 알려져 있고 또 뭐 신수 쪽의 제자들 말로는 해능이 가져갔다니까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둘이 굉장히 많이 싸우거든요. 이 신수파하고 해능파하고 여하튼 이 육조의 해능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이 강남 지역의 남종선이라고 하는 게 이 해능에서 시작을 하고요. 신수에 의해서 전해지는 건 북종선이라고 해서 남종과 북종이 나눠지게 되는 게 언제냐 하면 8세기예요. 8세기에. 그래서 이제 강남과 강북 지역으로 갈라져서 광동성 일대에서 이거는 이제 그 장안 일대에서 발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북종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림들을 그리긴 하지만 여하튼 뭐 선종에서 그려지는 것들은 선종의 그 뜻 자체가 글씨를 뛰어넘어서 글씨와 지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선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나한들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종의 조사들의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리기 시작하는데 주로 많이 그리는 것들은 그 승려 화가들이 많이 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건 관유가 그렸다고 전하는 16나한도의 일부를 보시고 있고요. 비교적 유명한 거는 이 석각이 그렸다고 전하는 10세기 정도의 그림인데 2조 조심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조는 달마대사가 1조고요. 2조가 해가인데 달마의 첫 번째 중국인 제자예요. 달마는 인도에서 온 승려고요. 그 사람이 이제 아무한테도 그 자기의 가르침을 안 전해주는데 이 해가라는 사람이 그 9년 동안 벽만 보고 해가 면벽이라는 말 있죠. 그래서 해가 벽을 보고서 앉아서 그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못 얻고 갑자기 자기 왼쪽 팔을 끊어요. 그러고서는 그 팔을 들고 달마한테 찾아가서 마음이 어지러운데 마음을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달마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을 가지고 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 해가가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갑자기 깨달음을 번뜩 얻어서 달마의 뜻을 이어서 2조가 되거든요. 두 번째 그 선종이 2조가 되는데 이 해가를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른팔은 이게 호랑이, 자기 사나운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호랑이 위에다 얹고 팔은 이렇게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람 왼팔을 잘라버려서 달마한테 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 2조가 마음을 찾는 그런 마음을 그 장면을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옷 같은 거 표현을 할 때 여기 세부 묘사를 안 하고 이렇게 붓으로 그냥 이렇게 씩씩씩씩 그려서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발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발목법. 그 다음에 발목, 파목 이런 단어가 여기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발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렇게 번지기 기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파목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백색하고 이거를 갖다 대조를 시켜가지고 여기 보면 이런 거는 파목에 들어가고 여기는 발목에 들어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금 그리기에 먹 쓰는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목이나 파묵법을 생각하고 이 발목법은 나중에 그 몰골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몰골법도 이런 계통이니까 선을 그리지 않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 발목법이나 파묵법을 쓰고 최대한 붓을 갖다가 그 조금 써서 그리는 간필법 쓰는데요. 이런 발목, 파묵, 간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선종화의 제일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승려들에 의해서 그리건 다른 사람에 의견 이 발목이나 파묵에 의해서 그려지는 이 간필법에 의한 그림들 발목법, 파목법, 간필법 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라고 보면 돼요. 간필은 그 붓을 최대한 조금 써서 간략하게 그리는 걸 간필법. 발목이라고 하는 건 묵이 번지는 거. 파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묵과 종이의 먹의 검은색과 종이의 흰색을 대조를 시키는 게 파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기법들을 써서 그려지는 선종화들이 10세기부터 그려지기 시작해서 남성 연간에 굉장히 많이 그려집니다. 네, 그 다음 보시는 것은 이제 북송 말이 되는데요. 북송 연간에 그 문인화가로 알려진 이공린의 효경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 효경도, 이공린의 효경도는 굉장히 유명해서요. 나중에 계속 이렇게 모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은 이공린은 문인화가인데요. 이 사람 그 인물화를 그릴 때 채색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묘선으로만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거를 색채를 없이 그 인물 그 선으로만 그리는 이런 인물을 백묘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묘법, 백묘화, 백묘기법 뭐 이런 말 할 때 백묘라고 하는 거는 선으로만 그리는 그림을 갖다 색깔이 없는 거를 말해요. 색 없는 이 색 없는 백묘기법의 선으로 그려지는 이런 고운 그림들 이게 이제 이공린이 잘했던 그림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효경도와 오마도를 비롯한 여러 개의 그림들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공린은 1049년부터 시작을 해서 1106년까지 살았던 북송 연간의 화가고요. 나중에 이제 이공린의 영향을 받은 인물화들이 역시 남송 연간과 원대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그려집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앞에 보신 효경도하고 같은 건데요. 효경도 항상 앞에 내용이 나오고 그림이 이렇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그림과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면서 어, 아까 왜 휘종연간의 그림 보면은 이렇게 앞에 글씨가 나오고 뒤에 그림이 나오거나 또는 그림이 앞에 나오고 글씨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효경도 장면은 이게 효경의 내용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역시 백묘법으로 그려진 인물화를 보고 있고요. 이공린의 그림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지금 보고 있는 오마도가 이제 제일 유명한데요. 오마도는 5마리의 말을 그리고 이제 원후 3년에 이제 그렸다고 원후 3년에 뭐 연대가 나오고 있어서 109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긴 두루마리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5마리 유명한 말을 그린 거거든요. 5마리의 말을 그린 거라서 이게 말 이름이 맨 처음에 나오고 그다음에 설명 나오고 다시 그림이 나와서 이거 맨 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5마리의 말이 쭉 있는 긴 두루마리에 역시 세부를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먹으로만 그려졌기 때문에 백묘법으로 그려진 거고요. 이렇게 백묘로만 그리는 그림들은 당나라 때 오도자의 뒤를 이어서 송나라 때 이공린이 그렸고 그 이후에 이제 명청대까지 계속 도석인물화를 그리거나 이럴 때 이 백묘법이 굉장히 많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도자, 이공린 그 이후로 또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백묘법을 위해서 이 사람은 그림을 봤고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장택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1120년경에 청명절, 봄에 있는 그 중국의 축제 같은 데인데 이 청명절의 변경, 수도 개봉의 모습을 그린 유명한 청명상화도라는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청명상화도 역시 굉장히 긴 그림이고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아주 자세한 경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그 당시 개봉의 변화함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거나 그 도성의 내용 같은 도성에서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얘기하는 풍속화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 중요한 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유명한 거는 여기 보면은 다리가 있고요. 다리가 있고 배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그 시가지의 그 도성 장면들을 그리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다리 내려와서 여기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다리 올라가는 사람들 뭐 이런 장면들이 굉장히 유명해서 많이 그려졌고 나중에 이 청명상화도 주제 청명절의 이야기를 그린 그림, 이 그림들은 나중에 명청대까지 계속 비슷한 주제로 많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강가에
그 강가의 다리와 그 다음에 이제 상업 활동하고 여기 그림 잘 뜯어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뭐 물건 파는 사람도 있고 뭐 먹고 노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그 송대의 풍속화적 성격을 가진 중요한 인물화이자 그다음 풍속화이자 또는 그 도성도 같은 것으로서 중요한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성 영광이 되면 오대에서 이제 그 북송 연간에 그려졌던 그 도성 인물화들이 계속 내려오면서요. 유성년, 남성 연간의 유성년이 그린 16나한도 같은 그림들이 이제 13세기 전반에 그려져 있고요. 유성년의 그림은 대부분 다 지금 그 일본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남성 초에 그려진 그 선종화 유명한 양해라는 사람의 그림 보고 있는데 왼쪽 것이 발목선인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육조 파경도인데요. 이 육조 파경도의 육조가 아까 얘기한 해능이에요. 육조 해능. 그래서 이 해능 같은 경우에는 도노, 그 깨달음, 갑자기 깨달음. 그 하는 게 도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종에서 가르치는, 그 다음에 이제 불림 문자로는 그 도노와 불림문자라고 하는 거 선종의 가르침인데요. 선종에서는 그 문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고 마음을 닦아서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까 왜 이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팔을 자르면서 마음을 갖다가 가져오너라 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했잖아요. 해능 같은 경우에 글씨를 몰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해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여기 파경도 같은 경우는 경전을 찢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역시 문자로 이 사람 글씨도 못 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해능이 아니라 해능의 선생이 홍인이었는데 이 홍인의 다른 제자들은 해능을 보면서 글자도 모르는 게 어떻게 와서 그 가르침만 배우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무식하다고 욕을 많이 했다 그래요. 흉도 많이 보고. 그런데 실제로는 깨달음 제일 먼저 얻은 게 해능이라서 홍인이 해능한테 그 의발을 물려줬다 그러죠. 그래서 이 해능의 그 불림문자 장면, 그 경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없다 하면서 경전을 찢는 그런 장면을 갖다 그린 이 그림이 이제 그 역시 그 선종 인물화로서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것도 역시 일본에 지금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남송대 그림이 일본에 많이 남아 있는 거는 이게 남송부터 원대까지 일본 사람들이 상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러 남송 지역에 갔다가 가져온 그림들이 이제 그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역시 남송 때 유명한 목계라는 승려가 그린 그 관음 원학도라고 하는 선종화의 일종입니다. 여기 가운데 그 관음도를 두고요. 이쪽에는 원숭이, 이쪽에는 학을 넣어서 선종의 가르침 깨달음을 갖다 알려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그려졌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일본의 일본 사찰에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선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일본 사찰에 전해지는 남송대 그림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도석인물화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석인물화의 이해에서는 물론 이제 선종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선종 얘기가 아마 종종 나오기는 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그 두 개의 이제 그 고분벽화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송대에는 고분벽화 그렇게 많이 그려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중원 지역에서 주로 많이 그려지고 남쪽 강남 지역에서는 벽화 고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왕처직의 묘라고 하는 거 1980년에 발견이 된데 발굴 자체는 1995년에 그 도굴이 되면서 도굴이 94년인가 되면서 95년에 정식 발굴을 해가지고 내부 구조가 알려져 있는데 주실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실부가 모두 다 도굴갱이 확인이 돼서요. 2번 이상의 도굴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근데 전체 발굴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워낙 그 벽화가 많이 남아있어서 중요한데요. 묘의 구조는 일단은 여기가 이제 후실이자 주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실, 여기 보면 전실이죠. 전실, 후실, 그 다음에 전실 앞에 2개의 방이 있어요. 그 동이실, 그 다음에 서이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도가 돼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전체가 다 벽이 그려져 있고요.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먼저 전실 벽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처직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그 묘실이 있었는데 도굴을 당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저희가 남아있죠. 근데 도굴당해서 도굴갱이 위로 뚫어져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무덤이 좀 많이 훼손이 되는데요. 묘지명에 의하면 왕처직과 그의 부인 3명의 무덤이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왕처직이 죽은 게 923년이고요. 무덤 만든 건 924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있는 2개는 묘지석이에요. 그래서 묘지석은 도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왕처직의 생애에 대해서는 이 묘지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이 언제 세워졌는지 몇 명이 그러니까 그 왕처직하고 3명의 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4명의 무덤이었다고 하는데 인골 자체는 2개 정도가 현재 확인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는 이제 이쪽 주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굴이 심하게 당했기 때문에 완전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전실에는 벽화가 잘 남아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10세기 전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2개 보는 고분 벽화는 이 5대의 왕처직 고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1세기 1099년경에는 백사 송묘라고 하는 2개를 볼 텐데요. 그냥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왕처직묘의 전실 부분에 입구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는 3단으로 나누어서요. 중단에는 학을 그렸고 상단에는 별자기를 그렸습니다. 천정 부분에는. 그 다음에 상단 부분에는 감식이 3개가 나오면서 사방에 감식이 3개가 있으니까 12개 12지를 갖다가 신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봉안을 했고요. 밑에는 인물도하고 화조 병풍도를 그렸는데 입구 양쪽에는 이렇게 인물도를 그렸는데 벽면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조화를 이제 그렸고요. 여기는 해가 있으니까 동쪽 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동이실이 되죠. 동쪽이 아까 이실이 있다 그랬는데 동이실의 경우에는요. 지금 보는 것처럼 산수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산수화는 아닙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좀 전에 본 동이실의 요 부분을 보셨잖아요. 여기는 갓이 있어서, 아니, 갓이 아니라 모자가 있어서 남자의 그 장식과 기물을 갖다가 늘어놓은 게 동이실에 놔뒀고요. 서이실에는 거울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여성 기물들이 좀 있어요. 배경에는 이제 그 집을 장식했던 거로 보이는 그 산수화가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건물 구조를 갖다가 그림으로 이제 벽화로 표현하는, 고분 내에 벽화로 표현을 해서 고분 자체가 죽은 사람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시 동이실과 서이실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양쪽에 그 동이실과 서이실에 각각 그 문입구 양쪽에 그려져 있는 시녀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합을 들고 와서 이렇게 그 시종을 들고 있는 시녀상들이 문 양쪽에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시녀상들에 보이는 이런 인물의 표현들은 당나라 표현들하고 복식이라든지 머리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비슷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들어가서 아까 인물 있는 벽 양쪽이 그 들어오는 입구가 되고요. 여기는 그 입구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북벽이 됩니다. 그래서 북벽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실, 무덤 공간이 되는 주실 공간이 되는데요. 역시 뭐 구조는 같은 방이니까 이 북벽은 막혀 있었던 거로 보이고요. 막혀 있는 이 벽에는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산수화가 이제 그려져 있었어요. 앞에 아까 봤던 묘지석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이제 지금 몇 개 남아있진 않지만 떨어져서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12지 신상을 갖다가 위에다 석조로 만들어서 12지 신상을 이제 벽으로 그러니까 돌로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했던 좀 독특한 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벽면은 전부 다 이쪽 벽면, 양쪽 벽면은 전부 다 화조화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주로 많이 그리는 것은 모란을 그립니다. 네모난 방형구역을 하고서 모란도를 그리는 거는 일종의 집에 병풍처럼 가는 병풍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로 이쪽이 이제 모란을 그렸고요. 이쪽은 모란이 아닌 다른 꽃을 그렸는데 이런 화조화를 그리는 거는 당나라 고분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모란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는 이렇게 부귀영화, 특히 후손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려지는 상서 또는 길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거는 뭐 명대, 청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시대 민화나 병풍화의 모란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당대부터 시작을 해서 5대를 지나서 5대 무덤들에도 이런 걸 많이 그렸고 이후에 이제 계속 요나라 때도 보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2점은 아까 12지 신상 중에서 남아있는 몇 점 중에 하나인데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말을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용이 있죠. 그래서 그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 수레 중에서 그러니까 말하고 용하고의
번을 볼 수 있는데, 12지를 갖다가 직접 그 동물로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12지의 상을 사람으로 표현하고 뒤에 동물을 같이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한 예가 좀 독특한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덤 내에서 벽화로만 그림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 조각을 이용해 가지고 부조로 표현을 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 왕처직묘의 경우에는 위에 이제 12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실에서 나온 그 시녀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모란도, 이거는 어디 있냐면 주실 이렇게 들어가면, 아까 주실 들어가는 입구는 산수화로 막혀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실에 사람이 누워 있는데, 이 뒷벽에 장식을 했었던, 북벽에 장식했던 것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란도가 있고요. 양쪽 측벽에는 뭐가 있었냐면 시녀도가 부조상으로 감입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석조부조인데요. 석조부조인데, 아까 지금 주실에서 아까 모란도가 북벽에, 그다음에 양쪽 옆에 동서에 이제 이 석조부조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거는 동쪽에 있는 부조고요. 이 동쪽의 부조는 이렇게 뭐 물병 들고 있고 합 들고 있고 뭐 부채 들고 있고 해서 이건 시녀도예요. 사녀도고요. 그 사녀도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녀도. 시녀를 그렸고요. 서쪽의 벽에는 기약도를 그려서, 기약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아까 동벽의 맞은편에 이제 새겨진 이 서벽의 부조가 악기를 들고 있는데, 공후와 그다음에 피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단소, 피리 뭐 이런 것도 있고, 박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파가 있고, 공후가 있고, 그다음에 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북도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10명의 여인들이 이제 악기를 연주를 해서, 12명이 되나? 12명. 12명인가 보네요. 12명의 그 기악단들이 이제 있어서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이제 서벽에 나오는데요. 나중에 보면 요대벽화나 이런 데에서도 이 서벽 부조는 악기로 그 표현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 연구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조각도 역시 그 당대의 풍을 이어 보이면서도 얼굴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오대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변화의 시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 당에서 송으로 넘어가는 변화의 시기를 이해할 때 중요한 미술품이 이 왕처직묘 후실의 서벽부조, 기약도, 뭐 기악 사녀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하튼 이 기악을 연주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시녀들의 모습, 기악단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왕처직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송대의 그 벽화묘 중에서 조금 빨리 발견이 돼서 좀 유명한 것이 지금 보고 있는 백사송묘인데요. 백사송묘는 1951년에 발굴이 됐는데 모두 3개가 발굴이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1호분의 이제 벽화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조대홍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부부 합장묘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덤 구조가 좀 특이한데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도 지나서 앞에 전실이 방형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실이 육각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실 육각형 별로 그전에는 없었죠. 이게 송료 금원대에 보면은 주실이 육각형이나 원형이나 팔각형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이 육각형 구조를 한, 주실 육각형 구조를 한 게 굉장히 특징이고요. 위에는 올라가면서 이렇게 궁융형으로 이제 그려지는데요. 벽화나 이런 장식들은 건축 양식들, 집 건축 양식들을 그대로 모방해서 그리고요. 벽화 그려진 거는 전실 부분에 그려져 있습니다. 전실 부분에 특히 뭐가 그려져 있냐면, 이게 그 부부가 묘주 초상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묘주 초상이 이전과는 달리 이렇게 앉아서 환담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요. 단순하게 그림만 그려진 게 아니라 돌 부조를 섞어서 그 위에 채색을 하는 형태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묘주초상도, 좀 전에 본 묘주초상도인데, 여기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부인,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조대홍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 이 여기서 발견된 3개의 고분은 모두 다 조대홍과 그의 그 가족들의 무덤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찻잔과 주전자를 놓고 앉아서 차를 마시는 장면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묘주가 평소에 생활하는 것처럼 병풍을 놓고 그다음 발 내려서 치는 그런 그 생활 모습도처럼 이제 묘주 초상이, 이거는 일단 부조를 한 다음에 채색을 한 거라서 이렇게 부조와 채색이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입체예요. 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그림들은 역시 그 사녀도, 그 시녀들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 송대 11세기에 그 매직권이 발견이 돼서
1099년에 이제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조대웅이라는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그게 뭐 신분이 확실하지도 않고 내용도 확실하지 않아서 역사에 많이 남지는 않기 때문에 한 중인 정도 계층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건물 구조는 굉장히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아까 그 남자 앉아 있는 뒤에 그 여자 시녀죠. 그 위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발을 올려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건축 양식을 그대로 그 목조 건축 양식들을 갖다가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가지고 조각으로 만들고 사이사이에 박공에 이제 그림을 그려 넣어서 송대 건축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보셨던 그 일호묘의 전실 부분에 서쪽 벽에 묘주도가 있는데, 반대쪽 벽에 지금 보시면 그 역시 기악도가 이제 나와서 그 악대를 이렇게 연주하고 그다음에 음악을 갖다가 즐기는 이런 장면들이 무덤 내에 그 많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대의 고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악기의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당대를 이어서 송대에 이제 굉장히 발달되고 정형화된 형태들을 보여주고요. 예, 머리 장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송대 문화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복식이나 뭐 이런 장신구나 뭐 이런 그 여성의 복식이나 그 기악단의 복식들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후에 이제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요대 고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인물화 이 송대나 아니면 요대 같은 경우에는 무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바뀌냐면 죽은 사람이 계속 죽은 자의 집으로서 거주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자의 집으로서 보이기 위해서 건물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녀들이라든지 이런 게 생활과 필요한 기물 것들을 갖다가 뭐 많이 유물을 넣지는 않지만 그림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해서 일상생활을 많이 표현해 놓는 것이 그 송대, 요대, 금대, 오대부터 시작해서 송대, 요대, 금대까지 고분벽화에 나오는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송대 미술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이제 송대 도자기하고 공예는 마지막 이제 한꺼번에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차 시와 3차 시는 요금대의 고분 미술과 불교 미술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